재벌 건물에서 새벽마다 복도를 닦는 30살 청소부의 목에는 낡은 은목걸이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의 유품이죠. 어느 새벽 회장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는데 그가 목걸이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나?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해요. 올해 30살이에요. 직업은 청소부예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세광그룹 본사 빌딩에서 새벽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청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무릎을 꿇게 만든 이야기예요. 저는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사진으로만 알아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셨대요. 외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고개를 돌리셨는데 눈물을 보이기 싫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외할머니마저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저는 혼자였어요. 보육원에서 고등학교를 마쳤고 20살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공장 포장,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청소 일은 3년째인데 여태 한 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에요.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면 나머지 시간은 제 거니까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대요. 외할머니한테 물어봐도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정이 있었던 거야라고만 하셨어요. 그 사정이 뭔지는 끝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려면 얼굴이라도 알아야 하잖아요.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미워해요. 그냥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살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남기신 건 딱 하나뿐이에요. 낡은 은목걸이요. 외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목에 걸어주셨어요. 이건 내 엄마가 제일 소중히 여기던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목걸이에는 작은 로켓 펜던트가 달려 있어요. 동그란 은색 뚜껑을 열면 안에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어요. 오래돼서 빛이 바랬지만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여자는 어머니예요. 사진으로 본 어머니 얼굴과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남자는 누군지 몰라요. 외할머니한테 물어봤지만 대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람이 아버지일 거라고 짐작만 하고 있었어요. 세광그룹 본사 빌딩은 48층짜리 유리 건물이에요.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죠.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건물 후문으로 출입하는데 이 시간에는 경비원 아저씨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조용한 로비에 형광등 불빛만 켜져 있고 제 청소 카트 바퀴 소리만 대리석 바닥에 울려요. 저는 이 시간이 좋아요. 낮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오갈 때보다 새벽에 텅 빈 로비가 훨씬 편하거든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새벽이었어요. 1층 로비부터 시작해서 층별로 올라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48층 회장실 복도는 제 담당이 아니에요. 그쪽은 별도의 관리팀이 있거든요. 저는 1층부터 10층까지만 담당이에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5시쯤이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한 대가 열리면서 누군가가 내려왔어요. 이 시간에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건 노인 한 분이었어요. 흰 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고 구두 소리를 내며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셨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짙게 깔려 있었는데 밤새 일하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부의 기본 예의니까요. 건물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인사해야 해요. 노인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지나가려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제 쪽을 돌아보셨는데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니라 목 쪽에 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계셨어요. 셔츠 위로 살짝 드러나 있던 은색 로켓 펜던트요.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굳었어요. 한 발짝 다가오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나?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어요. 낯선 사람이 제 목걸이에 관심을 보이면 본능적으로 지키게 되거든요.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니의 유품이니까요. 어머니 유품이에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라는 듯이요.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두 눈이 커지면서 동시에 물기가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그 안에 사진이 있지? 저는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목걸이 안에 사진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는데요. 외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요. 저는 경계하면서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노인이 한 발짝 더 다가오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술이 마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노인의 손이 올라오더니 허공에서 멈췄어요. 목걸이를 만지려다 참은 것 같았어요. 그 사진, 열어볼 수 있겠나? 저는 망설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머니의 유품을 보여주는 게 꺼림칙했어요. 하지만 이 노인의 눈에 담긴 감정이 범상치 않았어요.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었어요. 뭔가 간절한 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목걸이의 로켓 뚜껑을 열었어요. 바랜 사진 속에 젊은 남녀가 드러났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입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셨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 5시 텅 빈 로비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청소부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노인이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다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이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이름이 혹시 이정은이 아닌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노인의 무릎이 꺾이는 게 보였어요. 로비 대리석 바닥 위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어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끊어지는 울음이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노인 앞에 앉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 노인은 한참을 우시다가 젖은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30년의 세월이 담긴 갈라진 한마디를. 정은아. 그건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노인은 저를 보면서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 얼굴이 어머니 젊은 시절과 많이 닮았대요. 30년 전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이 눈앞에 서 있으니 이 사람은 시간이 되돌아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때 경비원 아저씨가 뛰어왔어요.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저는 무릎을 꿇은 채 노인을 올려다봤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노인을 부축하며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비서실에 연락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요. 그 와중에 제가 들은 이름이 있었어요. 박준호 회장님 일어나세요. 박준호. 세광그룹 회장. 대한민국 재계 10위권 기업의 수장.
뉴스에서 수없이 본 이름이에요. 제가 청소하는 이 건물의 주인이요. 그 사람이 제 목걸이를 보고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여러분,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목걸이를 열어봤어요. 바랜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아까 로비에서 울던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30년의 세월을 지우고 나면 사진 속 남자와 노인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요. 제 목걸이 속 남자가 대한민국 최대 재벌이라고요? 그러면 이 남자는 대체 어머니한테 뭐였던 거예요? 그리고 왜 어머니는 평생 이 사진을 품고 살면서도 이 남자를 찾아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임신한 걸 모른 채 헤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도 3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늦은 후회라는 게 있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되돌리고 싶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 후회가 한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직접 눈으로 봤어요. 로비 사건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출근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닦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하루 종일 어지러웠어요.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박준호 회장을 검색했거든요. 화면에 뜬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박준호와 제 목걸이 속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데 3초도 안 걸렸어요. 같은 눈매, 같은 턱선, 같은 웃는 모습. 30년이라는 시간이 주름과 흰 머리를 더했을 뿐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전 10시쯤 관리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서연 씨, 위에서 연락 왔는데 오후에 잠깐 시간 되냐고. 위라는 게 어디인지 물었더니 팀장님이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 비서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저도 궁금했어요. 그 노인이 왜 제 목걸이를 보고 울었는지, 어머니와 어떤 사이였는지. 3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의문의 실마리가 거기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48층 회장 비서실에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래층의 형광등과 리놀륨 바닥이 아니라 은은한 간접 조명의 진한 원목 바닥이 펼쳐져 있었어요. 공기에서 향긋한 커피 향이 났고 벽에는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같은 건물인데 다른 세계 같았어요. 비서실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한비서라고 자기소개를 하신 4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는데 정중했지만 눈빛이 복잡했어요. 저를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이었어요. 한비서가 저를 회장실 옆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회장님이 곧 오십니다. 차를 한 잔 내려주시고 나가셨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면서 박준호 회장이 들어오셨어요. 어제 새벽보다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어요. 눈밑이 검었고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음을 보였던 어젯밤과는 달리 오늘은 표정을 가다듬고 계셨어요. 맞은편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무겁기는 했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어제 놀랐지? 미안하게 됐다. 사과부터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요. 30년 전 박준호는 35살의 젊은 사업가였대요. 아버지에게서 작은 회사를 물려받아 키우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동네 꽃집에서 일하는 28살의 여자를 만났대요. 이정은. 제 어머니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웃는 얼굴이 해바라기 같았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회장의 가족들, 특히 어머니와 동생 박상민은 결혼을 극렬히 반대했대요.
회사를 키워야 하는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여자와 결혼하면 재계에서 무시당한다는 거였어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짧았대요. 1년도 안 돼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돈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소문이 재계에 퍼졌고 회사 주가가 흔들렸어요. 가족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동생 상민이 매일같이 형을 찾아와 이혼을 종용했대요. 형 회사를 살릴 거야, 저 여자를 살릴 거야? 회장은 그 사이에서 찢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어머니의 짐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된 거예요. 보세요, 이 여자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동생 상민이 증거라며 들이밀었대요. 회장은 어머니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고 가족들 전부가 한 목소리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결국 회장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어머니가 집을 떠나시던 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대요. 당신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회장은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대요. 이혼이 최선이라고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셨고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그 뒤로 3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하셨대요. 회장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을 멈추셨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시는 거였어요. 커피잔을 드시려다 손이 떨려서 내려놓으시기도 했어요. 65살의 재벌 회장이 30살 청소부 앞에서 과거의 상처를 꺼내놓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화가 나야 할까요? 슬퍼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 감정도 느끼지 말아야 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었어요. 회장이 어제 저를 보고 무너진 이유가 드디어 나왔어요. 한 비서에게 제 신상을 조사하게 했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확인된 거예요. 이정은. 30년 전 자신이 이혼했던 바로 그 여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혼 당시 어머니가 임신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혼 직후 어머니가 산부인과에 다녔던 기록, 그리고 이혼 7개월 뒤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서. 아이의 이름은 이서연. 저였어요.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어제처럼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소리 없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어요. 정은이가 임신한 걸 몰랐다. 몰랐어. 갈라지는 목소리가 응접실 안에서 맴돌았어요. 30년 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그 말의 뜻을 회장은 이제야 이해한 거예요. 단순한 이별의 물음이 아니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 여자가 아이의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였어요. 하지만 회장은 몰랐고 어머니는 혼자 떠났어요. 아이를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요? 대한민국 재벌 회장이 제 아버지라고요? 30년 동안 보육원에서 자라고 식당에서 서빙하고 공장에서 포장하고 지금은 이 사람 건물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제가 이 사람의 딸이라고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은이는 잘 살았나?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잘 살았냐고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요. 저를 혼자 키우면서 새벽마다 식당에 나가셨는데요. 손이 갈라지도록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저한테는 항상 웃으셨다고 외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짧게 대답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5살 때요. 회장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우셨어요. 응접실 창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화려한 풍경과 눈앞에서 무너지는 노인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회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걸 알면서도 붙잡지 않으셨어요. 다만 제 등 뒤로 한마디가 들렸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등에 돌처럼 와서 박혔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아니면 30년 동안 아버지를 몰랐던 제가 불쌍해서 우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목걸이를 열어봤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이 사진이 찍혔을 때 두 사람은 행복했겠죠. 그 행복이 왜 깨졌을까요? 회장은 집안의 반대를 이기지 못했다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어머니 짐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이요. 어머니가 돈을 빼돌렸다고요? 꽃집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가? 외할머니는 내 엄마는 남의 것에 손도 안 대는 사람이었다고 하셨거든요. 누군가가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이혼의 결정적 이유가 된 거라면 그걸 꾸민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30년 전 두 사람을 갈라놓은 진짜 범인이 아직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세광그룹 안에서 웃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친동생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잔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장실에서 나온 다음 날부터 저는 출근길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새벽 4시에 후문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청소하고 아침 8시에 조용히 나가는 게 전부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이요. 그런데 이제는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48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올려다보면 새벽 어둠 속에서도 회장실 불빛이 켜져 있는 게 보였거든요. 아버지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계신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마다 목걸이를 열어보면서 사진 속 두 사람의 웃음을 들여다봤어요. 이 행복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인지 점점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 비서가 연락을 해왔어요. 회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번에는 회사가 아니라 회장님 개인 거처에서요. 한남동에 있는 저택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솔직히 아직 이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거든요. 30해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 짐에서 나왔다는 거액의 현금,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남동 저택은 말이 저택이지 작은 성 같았어요. 돌담 안에 정원이 있었고 2층짜리 양옥의 지붕이 진회색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정원의 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었어요. 한여름이 아닌데도 온실 안에서 키운 해바라기 화분 여러 개가 현관 옆에 놓여 있었어요. 한 비서가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매년 직접 키우세요. 30년째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가 꽃집에서 일하셨잖아요. 해바라기처럼 웃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해바라기를 키우면서 어머니를 떠올린 거였어요. 응접실에서 회장을 만났어요. 오늘은 양복이 아니라 편한 카디건 차림이셨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는데 소박한 한식이었어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회장이 어색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비서한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봤는데 몰라서 그냥 정은이가 좋아하던 거 준비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이라니. 저도 된장찌개를 좋아하거든요. 외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를 먹고 자랐으니까요. 피는 못 속인다는 게 이런 걸까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짐에서 현금이 발견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회장이 숟가락을 멈추셨어요. 당시에는 진짜라고 믿었지.
증거가 있었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엄마는 남의 것에 손도 안 대는 사람이었다고요. 누가 넣어둔 거 아니에요?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의심은 하고 계셨지만 차마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얼굴이었어요. 회장이 한비서를 불렀어요. 30년 전 이혼 당시 서류를 전부 다시 조사해줘. 정은이 짐에서 나온 현금의 출처, 그때 보고서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였는지까지 전부. 한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하지만 한비서의 표정에 뭔가가 스쳤어요. 마치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듯한 눈이었어요. 결과는 3일 만에 나왔어요. 한비서가 가져온 서류 뭉치 속에 30년 전 진실이 묻혀 있었어요. 어머니 짐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 그 돈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당시 회사의 비밀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좌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회장 박준호와 동생 박상민. 회장이 인출한 게 아니라면 답은 하나였어요. 한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30년 전 사모님 짐에서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상민 부회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모님에 대한 소문을 제게에 퍼뜨린 것도 추적해보면 부회장님 쪽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분노가 차오르는 게 보였는데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동생 상민이 꾸민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형의 결혼이 회사 승계에 방해된다고 생각한 상민은 형수의 짐에 회사 돈을 넣어두고 발견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형에게는 그 여자가 돈을 노린다고 말했고 형수에게는 형이 널 버렸다고 거짓말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혼하도록 몰아간 거였어요. 형이 이혼하면 가문의 반대 없이 승계가 순조로워지고 나중에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었으니까요. 한비서가 추가로 보고했어요. 30년 전 상민은 어머니한테도 직접 찾아갔었대요. 이혼 서류가 나온 날 어머니에게 말했대요. 형이 당신 없이 사는 게 낫대요. 깨끗하게 떠나주세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떠나셨대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이요.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서도요. 상민이 뭐라고 더 말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지 않으셨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상민이 완벽하게 두 사람 사이를 끊어놓은 거였어요. 회장은 서류를 읽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장을 넘기시고 나서 서류를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으셨어요. 대신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울음보다 더 무서운 차가운 분노가 담긴 목소리였어요. 30년이다. 30년을. 그놈이. 그 한마디 속에 30년의 후회와 분노와 슬픔이 전부 압축되어 있었어요. 동생이 형의 가정을 파괴하고 형수를 쫓아내고 태어나지도 않은 조카의 삶을 빼앗은 거였어요. 어머니가 가난하게 살다 돌아가신 것도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것도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산 것도 전부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저도 분노가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시면서 손이 갈라지셨다는 외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보육원에서 명절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나가는 걸 바라보던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게 박상민이라는 한 사람의 음모 때문이었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등을 돌린 채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내가 빼앗는다. 상민이한테서 전부.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후회만 하던 사람이 드디어 칼을 뽑은 거예요. 회장이 저를 돌아보셨어요. 서연아,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장이 서류 봉투를 내미셨어요. 안에는 한비서가 준비한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상민의 30년간 비리 내역, 회사 횡령, 주가 조작, 비자금 계좌까지. 주주총회가 2주 뒤에 있다. 그 자리에서 전부 끝낸다.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어요.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30년의 무게였어요. 어머니가 견뎌야 했던 30년, 제가 혼자 살아온 30년, 아버지가 후회한 30년. 그 모든 시간의 무게가 이 봉투 안에 들어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해바라기 화분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노란 꽃잎이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꽃이에요. 저는 꽃잎을 살짝 만지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실이 밝혀져. 30년 늦었지만 엄마를 쫓아낸 사람한테 값을 치르게 할 거야. 여러분, 주주총회까지 2주 남았어요. 세광그룹 부회장 박상민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30년 전에 자기가 쫓아낸 여자의 딸이 같은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 딸이 지금 자기 형과 손을 잡았다는 것도요. 청소부 복장을 벗는 날, 그 남자의 얼굴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복수의 가장 완벽한 형태가 뭔지 아세요? 상대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바로 그 순간에 발밑을 빼는 거예요. 30년 동안 형의 가정을 파괴하고도 아무 일 없이 웃고 있던 남자가 수백 명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무너지는 날이 왔어요. 그리고 그 무대 위로 올라간 사람은 재벌도 변호사도 검사도 아닌 청소부였어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출근했어요. 청소복을 입고 청소 카트를 밀고 1층 로비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동료 청소부 언니가 서연아, 오늘 위에서 큰 행사 있나 봐. 48층 전체가 예약됐대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구나 하고 대답하면서 바닥을 닦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몇 시간 뒤에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요. 제가 이 청소복을 마지막으로 입는 날이라는 것도요. 아침 8시에 청소를 마치고 후문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에 한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뒷좌석에 옷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한비서가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감색 정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 치수에 맞춰서 만든 거였어요. 청소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서기 위한 옷이었죠. 저는 근처 호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30년 동안 청소복과 앞치마만 입던 어머니의 딸이 감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목에는 여전히 낡은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이건 벗지 않았어요. 오늘 이 목걸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주주총회는 오전 10시에 시작이었어요. 48층 대회의장에 200명이 넘는 주주, 이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한비서와 함께 뒷문 쪽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장 안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사회자가 안건을 읽어내려가는 소리, 박수 소리, 기침 소리. 그 사이에 박상민 부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신감 넘치는 톤으로 사업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형의 그늘 아래에서 착실하게 회사를 키워온 동생.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진짜 얼굴은 아무도 모른 채로요. 10시 40분 일반 안건이 끝나고 특별 안건 시간이 됐어요.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비서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가시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기실 문을 열었어요. 회의장 뒷문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2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앙 통로를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매일 새벽 이 바닥을 걸레로 닦았는데 오늘은 구두를 신고 걷고 있었어요. 같은 바닥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단상 옆에 섰어요.
회장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떨리시는 게 보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이 사람은 이서연 씨입니다. 그리고 제 딸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어 올렸고 주주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번져나갔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박상민 부회장의 얼굴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딸이라니 무슨 소리지? 하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제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상민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저와 어머니의 닮은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입꼬리가 살짝 굳어졌어요. 회장이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30년 전의 결혼과 이혼 당시 전처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서연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친자 확인 결과까지. DNA 검사 결과지가 프로젝터 화면에 떠올랐어요. 일치율 99.99%. 반박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상민이 의자에서 살짝 앞으로 기울어지는 게 보였어요.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자기한테 불똥이 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형이 숨겨진 딸을 찾았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어요.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바뀌었어요. 30년 전 회사 비밀 계좌에 인출 기록이 나타났어요. 상민의 이름으로 인출된 금액과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머니의 짐에서 발견된 현금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라는 비교표가 나란히 띄워졌어요. 상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회장이 이어서 공개한 건 당시 재계의 어머니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경로 추적 자료. 상민이 어머니에게 직접 찾아가 거짓말을 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비서의 증언, 그리고 30년간 상민이 회사에서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었어요.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회의장의 웅성거림이 커졌고 상민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마지막 화면이 떴어요. 제가 올라갈 차례였어요. 회장이 저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200명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을 제가 대신 하는 거니까요. 저는 한 달 전까지 이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와서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이 건물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청소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의 펜이 멈췄어요. 30년 전 제 어머니는 이 회사의 누군가에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어요. 임신한 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내쫓긴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키우면서 병원비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10가지가 넘는 일을 전전하다가 이 건물에서 청소부가 됐어요. 제 눈에 물기가 찼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어머니를 쫓아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시선이 상민에게로 향했어요. 상민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모함입니다. 증거도 없이. 하지만 화면에는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었어요. 상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걸 느낀 거겠죠. 30년 동안 쌓아온 체면이 2분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장이 마지막으로 선언하셨어요. 이 자료들은 이미 검찰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박상민 부회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회의장에 경찰이 들어왔어요. 상민은 경찰에 연행되면서 회장을 바라봤어요. 형의 눈을 보면서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만 달싹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형을 속여온 사람의 마지막 얼굴이었어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회의장이 비워진 뒤 저와 회장은 단상 위에 둘만 남았어요.
텅 빈 객석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유리창에 비쳐 보였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 시간 동안 아버지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혼자서도 괜찮다고 수없이 되뇌면서 살았어요.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30년은 너무 늦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고개를 숙이셨어요. 당연한 거겠죠. 30년을 비워놓은 사람이 한마디로 그 자리를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목걸이를 만졌어요. 낡은 은빛이 손끝에 닿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목걸이. 이 안에 들어있는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 옆에서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이 사진을 품고 살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내 엄마는 그 남자 욕을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어머니가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저라도 한 발짝은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30년은 늦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회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계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불러볼게요. 회장이 고개를 드셨어요.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버지. 그 세 글자가 텅 빈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턱 끝으로 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30년 전 어머니를 보내고 딸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해바라기만 키우면서 살아온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팔로 저를 안으셨어요. 어색하고 서투르고 힘이 빠진 팔이었어요. 하지만 그 팔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다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목걸이 속 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목걸이 속 사진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30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어머니는 다시 오시지 않아요. 하지만 30년의 비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이 났어요. 낡은 은목걸이 하나가 아버지와 딸을 다시 이어주었고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고 배신자는 대가를 치렀어요. 저는 내일도 이 건물에 올 거예요. 하지만 청소복 대신 다른 옷을 입고요.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목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목걸이가 걸려 있을 거라는 거요. 이건 어떤 보석보다 값진 거니까요. 30년을 견뎌온 사랑의 증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